안녕하세요. 다시 인사하시어요. 알겠죠? 예, 우리 이제 객관식 고급회계 시간이고요. 예, 객관식 고급회계.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길게는 안 할 거고 잠깐만 OT 할게요. 첫 번째는 교재 소개만 잠깐 드릴게요. 교재 소개. 교재를 두 개 다 바꿔가지고. 자, 첫 번째가 IFRS. 해커스가 들어가 있다. 해커스, IFRS. 그 다음에 제 이름 들어가 있죠? 김원종. 그리고 포인트 재무회계인데, 원래 이제 포인트 재무회계가 원래는 포인트 재무회계였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중급회계도 두꺼운데, 그래서 작년부터 책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했어요, 이 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이 있으면 중급회계처럼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찾아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요약서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이 있어요. 아, 이거 고급회계를 안 썼다. 고급회계. 그래서 요게 2판으로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라고 돼 있고, 요 고급회계고, 요건 아마 3판일 거예요. 맞나? 맞죠? 3판.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없었던 문제들 아니면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반영할 건 다 반영했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용력은 문제에서 생기는 게 아니야. 만약에 문제로 응용력을 한다면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봐야 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꼭 포인트 책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포인트 책 읽고 문제 풀고 포인트 책 읽고 문제 풀어서 3회독 한다 그러면 3번씩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 문제도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결석 그런 건 다 설명 안 할게. 출제 범위만 설명할게. 출제 범위가 지금 챕터가 좀 우리 고급회계 기본서랑 달라요. 챕터 1이 있는데 그게 사업결합이에요. 사업결합은 합병의 회계 처리를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문제가 나오는데 합병이 2문제가 나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챕터 2가 있고요. 이게 연결회계야. 그 다음에 챕터 3이 연결회계 특수주제예요. 사실 제 책을 보시면요. 2장이 연결회계 일반론이 있고요.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이 3장, 내부거래가 4장이야. 거기까지가 일단 연결의 기본이죠. 지분율 변동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지분율이 변동되는 특수주제를 제가 지분율 변동되는 거하고 특수주제 두 개로 나눠놔가지고 원래 기본서는 되게 많지? 근데 실제 우리 시험은 요거 두 개 합쳐갖고 3문제에서 4문제 나옵니다. 보통은 4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됐지?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요쪽이 좀 어렵죠, 특수주제가. 뭐 자기 주식 취득하고 그런 것들 부자손 법인세가 있는 연결 요게 한 9가지 주제가 있는데 어렵잖아. 근데 1차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게 4문제고 요게 0문제인 데도 있었고 3문제이고 0문제도 있었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주제가 한 단도 안 나왔어. 근데 이제 평소로 보면은 요게 3문제 요게 1문제일 때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게 2개였고 요게 2개였어요. 법인세 외에 있는 연결이 2문제가 나왔거든. 알겠지? 근데 이렇게 특수주제가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 주제가 어려우면 시험이 쉽게 나와요,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오잖아. 우리 선택형 주식 선택권에서 X2년 주식 보상 비용 물어봐. 자본만 딱 물어봐. 자본만 물어본단 말이야. 총 공정가치에서 부채 요소 공정가치 빼면 그냥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요. 그리고 2차 시험 때는 특수주제가 정말 많이 나와. 알겠지? 2차 시험 때는. 그래서 우리가 1차만 붙으면 되는 건 아니니까 평소로 얘기하면 요때 3문제, 요때 1문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관계기업이 있죠. 관계기업, 지분법 회계처리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환율 변동 효과. 그 다음에 6번째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제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문제가 모자르지 않아요? 모자르죠? 교수님이 관계기업을 중요시 여기면 여기서 2문제 내고요. 환율 변동 효과를 중요시하면 여기서 2문제 내고 파생이 중요하면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한 단원은 2문제가 나올 거다.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여기서 2문제, 여기서 3문제 나오고 여기 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단원은 고급회계는 무조건 전 단원을 다 가져가는 거야. 내용이 쉽게 나와요.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개 가실 게 우리 말 문제가 있고 이론형 문제, 아니 계산형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론형 문제가 있고요. 이제 계산형 문제가 있는데 이제 비중을 보면요. 이론형 문제가 고급회계는 이론형 문제가 적게 나올 때는 한 8문제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작년처럼 12문제 사이가 나오거든. 10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작년처럼 12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10분을 더 주기 때문에 그 말은 말 문제에서 한 2문제를 줄이고 계산 문제 2문제를 늘리겠다는 말과 똑같아. 알겠지? 그래도 고급회계는 3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7문제가 나올 거다. 됐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고급은 이것도 똑같은데 상, 중,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객관식 문제집을 봤을 때 이거는 중이 없어요. 그래서 하 아니면 상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문제가 중급회계 상이나 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조금 강의도 많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문신 문제를 내는데 고급회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요. 아예 연결회계 처리 모르시는 회계학 교수님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요 문제는 다 전형적으로 나와요. 알겠지? 근데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 폭탄 받는 문제를 낼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맞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은 내가 회계사 시험 중에서 1차가 좀 어려운 시험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3문제고 요게 7문제야. 그럼 이것만 맞으면 붙어요. 알겠지? 올해는 요게 1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게 9문제였어. 알겠지? 그럼 이 9개만 맞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올해는 더 쉬웠고요. 근데 이 한 개도 응용력이 있는 애들은 붙을 정도의 1문제였어. 환율변동 효과에서. 그 문제도 풀어줄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OT는 끝. 시험 내 출제 범위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부터 할 건데요. 자, 일단 객관식 책부터 잠깐 볼게. 자, 객관식 책을 보시면 이게 원래 합병도 내가 출제 범위를 써주잖아. 또 거기서 중요한 거. 근데 그걸 써주는데 10분 걸려. 이 합병은 너무 주제가 많아. 그래서 객관식 책에 요 출제 범위 내가 써놨죠? 출제 범위 사업결합 첩에. 그럼 사업결합에 이론형 문제. 여러분들 내가 고급회계는 이론형 문제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 3문제. 합병은 거의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가져가야 돼.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합병 종합형이야. 합병 종합형이 뭘까요? 순자산 공정가치 구하고요. 이전 대가 구해가지고 그냥 영업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특수지대가 아닌 거. 알겠지? 요것도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단계적 취득 가져가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측정기간 가져가야 돼. 그리고 후속 측정도 가져가야 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합병 종합형에 이론형까지, 이론 문제까지 이론 요약하고 끝낼 거거든. 작년에는 이제 4시간 수업을 해가지고 단계적 취득까지 했는데 오늘은 합병 종합형까지 할 거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은 동그라미 치지 말고 제가 강의는 합니다. 근데 출제 가능성은 15년 동안 한 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역취득도 15년 동안 한 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6번하고 7번은 뭐라고? 좀 지엽적인 문제야. 근데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올해는 역취득이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알겠지? 역취득 7번까지 동그라미 쳐놓고 강의는 다 해요. 저는 시험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7번까지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게. 자, 우리 시험 문제가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자료 하나에 한 문제씩 나와 있지.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료 하나를 주고 2문제를 풀라는 문제들을 풀어본 적이 있지. 그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복합금융상품이 이 2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급회계는 복합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한 문제로 2문제 만드는 거 잘 안 나와 요즘에는. 근데 고급회계는 한 자료를 가지고 2문제를 푸는 문제가 2문제가 나옵니다. 연결 한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는 뭐 연결 단기순위 물어보고 하나는 비집의 지분 물어보거나 아니면 X1년 물어보고 X2년 물어보거나.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합병이야. 알겠지? 근데 합병이 어떻게 나오냐면 합병 종합형을 먼저 1번에서 내. 그리고 나머지가 뭐야? 3, 4, 5번을 한 개 집어넣어갖고 문제 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냥 3, 4, 5번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인식원칙의 예외 같은 게 다 껴있어. 그러니까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2번을 이론 요약하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2시간 반 걸릴 것 같아. 너네 다 까먹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기본 강의처럼 할 거다. 알겠지? 응. 지겨워하지 마. 그래서 공부 열심히, 고급회계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말문제나 계산 문제 풀 거 외우시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사업결합부터 볼게요. 포인트 책 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사업결합은 그냥 말로 할 거예요. 사업결합의 정의.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사업결합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됐지?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사업결합하면 잊지 말아야 될 거. 지배력. 됐지? 그럼 지배력의 뜻이 뭐라 그랬지?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50%에서 한 주 이상, 다른 말로 과반수 갖고 있으면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는 우리가 배울 때 몇 개를 배울 거다? 2개를 배울 거야. 첫 번째는 그냥 그 기업을 살려주고 60% 취득한 거. 그럼 그게 뭐야? 연결. 그리고 하나는 100%를 취득해. 그리고 살려놨어. 그럼 뭐야? 연결. 100%를 취득해서 주식 다 찢어버리고 한 회사 되면 합병. 그러니까 연결과 합병이 사업결합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고급회계 1교시와 고급회계 2교시 그거 가르칠 때 배우는 내용은 합병회계 처리할 때만 쓰일 거다. 연결해서도 쓰일 거다. 연결해서도 쓰일 거야. 근데 관계기업 투자에서는 안 쓰이는 거야. 그건 사업결합이 아니야. 그건 유의적인 영향력이기 때문에 지배력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정의라고 돼 있거든. 이거는 자 A 회사가 B 회사 취득해갖고 B 회사의 주식 다 찢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죠. 사업결합 배울 때 1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합병을 가정하고 풀 거예요. 왜냐면 합병 회계처리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저 A 기업을 여러분 합병과 분할에 관한 특례 세법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은 사람들 일요일날 들어 이놈의 새끼들아. 알겠지? 내가 미리미리 다 들으라 그랬지. 그러면 원재은행회사는 여기다 뭐라고 불러? 합병법인. 얘는 합병당한법인에서 피합병법인이라고 부르지? 근데 저는 뭐라고 불러요? 얘를 취득자라고 부르고 얘를 피취득자라고 부를 거야. 그럼 질문. 합병법인이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피취득자가 회계 처리하는 거야? 취득자. 그래서 얘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배울 거야. 됐지? 그러면 B회사를 시장에서 샀다고 가정해갖고 자산부채 다 끌고 오고 이전 대가 구한 다음에 대차 차익으로 영업권 구할 거예요. A회사의 회계 처리. 내가 이걸 왜 가르치냐면 문제에 이렇게 돼 있지.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기업. 그 다음에 피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지배력을 획득당한 사업이나 사업들을 말하는 거지. 분할해서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넘어갈 거야. 됐지?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제 책에 있는 문제들은 이랬지. A기업이 B기업 합병하였다. 그럼 A기업이 취득자고 B기업이 피취득자입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 갑을이라고 나와. 우리 시험은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나와요. 요즘 시험은 대한이 회계 처리하는 거야. 대한민국이라고 나와.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정의야. 자, 우리가 사업 결합하려면 사업을 알아야 되죠? 저 사업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업 소속자예요. 여러분들 물건 제가 인터넷 강의가 많이 팔려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수강생이 많아야지 돈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야. 내가 왜 하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은 뭐다? 돈 벌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이나 참여자가 배당, 원가 절감, 그 밖의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을 말한다. 됐지? 돈 벌기 위한 활동과 그 집합을 말합니다. 이건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오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좀 알아야 되거든. 사업에 3요소가 있어. 나 사업한다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투인물이야. 그렇지? 그래서 인풋. 그리고 내가 강의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과정. 됐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알겠지? 산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사업의 3요소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 강의할 때는 별로 집중이 안 되는데 너네 술 먹을 때는 엄청 분위기가 좋더라고. 알겠지? 난 너네가 다 ISTJ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ISTJ는 별로 없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를 했는데 합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산출물이 없더라도 나는 사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나는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야. 여러분들 내년도에 공부할 건.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강의할 수 있어 내가. 예, 그런 강의를 듣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떨어뜨리는 강의. 예, 그게 있어요 진짜로. 예, 내가 말을 안 할게.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뭐가 된다? 필수 요소. 근데 합격생이 없더라도 난 강의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산출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회식할 때 얘기했지. 알겠지? 나랑 인연을 끊는 거야 너네는. 예,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알겠지? 다 붙어야 된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얘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 알겠지? 산출물은 필수 요소다. 되게 중요해요.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산출물은 필수 요소가 아니지? 이건 별표 쳐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됐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림에 요게 나와 있다. 요거 두 개는 필수 요소고 요거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 넘어갈게. 그 다음에 나 한 가지만 얘기할게. 자, 내가 강남에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할게. 그런데 재혁이한테 토지하고 건물을 팔았어. 그럼 이거는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아니면 유형자산에서 일괄구입으로 얘가 취득해야 돼요. 얘는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일괄구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내가 질문하면 답이 없다. 내가 만약에 임대업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20억이었어. 근데 강남에 임대업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프리미엄을 5억 주고 팔았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사업결합. 근데 단순히 임대업 안 하고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만 판 거야. 그러면 유형자산 판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일괄구입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영업권이 뜨고 한쪽에서는 영업권이 안 뜨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사업에 영업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장사를 못하면 영업권이 0일 때도 있다고. 근데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영업권이 존재하는 자산과 활동의 집합은 사업으로 간주한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프리미엄이 있다면 뭘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사업결합. 근데 만약
그 밑에 만약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집단을 취득했대. 그럼 얘는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산 거지? 사업 취득한 게 아니라. 그럼 그거는 어디 내용 따라가야 돼? 중급회계, 유형자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사용하면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한다 그랬지? 그래서 매수일에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각각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로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요거 3번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의 취득의 경우에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야. 영어권 안 뜬다. 그래서 요거는 요 문장을 기억해야 돼. if 영어권이 존재한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뭘로 간주하는 거야? 사업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부채를 취득하면 중급회계 내용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라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해야 돼.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일괄구이. 됐지? 그래서 1번과 3번은 봐야 된다. 말문제 때문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배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IFRS는요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예요, 규칙 중심의 회계 처리예요? 원칙 중심. 그래서 이 연결재무제표가 원래 나왔는데 이 연결재무제표가 한 번 기준이 개정됐어. 2013년도에. 알겠지? 2012년도까지는 규칙 중심의 회계 처리 썼어. 그러면 우리가 지배력을 획득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돼? 과반수. 다른 말로 50%의 한 주 이상. 그러니까 51%를 갖고 있거나 52%를 갖고 있으면 연결을 했고요. 49%면 연결을 안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딱 50%라는 딱 규칙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걸 개정해 버렸어. 알겠지? 그 개정한 내용이 뭐야? 지배력. 그러니까 49%를 갖고 있더라도 주식이 널리 분산돼 있어. 그러면 어차피 주총에 참석도 안 할 거니까 내가 경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49%라도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 판단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게 지배력이라는 게 나왔지. 근데 중요한 게 이 지배력을 판단할 때 사업결합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지배력은 연결 재무제표의 기준서를 참조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로 토스하고 있다? 연결. 그럼 연결해서 또 배우겠네? 근데 지배력에 3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두 개 합친 거. 힘과 이익관의 연관. 자, 이거는 옆에다 써놓고 요걸 쓰라고 2차 약술에 나왔으니까 지배력의 3요소.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두세요. 근데 중요한 게 한 번은 지배력의 3요소를 쓰라고 했어. 그럼 힘, 이익관의 연관을 쓰면 점수를 맞을 수 있어. 한 번은 지배력의 정의를 쓰라고 나와 있어. 그럼 지배력의 정의는 제가 밑줄 쳐주는 거야. 됐지? 근데 지배력의 정의에 지배력의 3요소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외우는 거야 어차피. 그럼 볼게. 지배력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여기까지 밑줄. 됐지? 이게 뭐야? 이익.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게 뭐야? 힘. 그리고 피투자자의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이게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이지? 밑에 정의를 보면 똑같이 돼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미안한데 요거 두 개는 다 2차 약술이잖아. 정의야 이거. 둘 다 2차 약술이라 써놓고 그 지배력의 정의 있잖아. 그거 별표 쳐놓고 이건 한번 써봐라. 알겠죠? 이거 말문제로 연결 문제나 사업결합 문제가 나오면 이 문장은 무조건 껴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고급회계를 세무사 준비생들이 1차 때 공부 안 하는 거 알죠? 한 문제 나와요. 잘 안 해요. 한 문제 나오는데. 근데 올해 말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이게 답이었어. 근데 이 답을 무진장 어렵게 냈어. 여러분들은 힘, 이익관의 연관만 외워놓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 엔드야 또는이야. 엔드야, 엔드. 세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배력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고를 이거나라고 냈거든. 그거 진짜 안 풀려요. 알겠지? 나한테 안 들으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정확하게 외워놓으라고. 알겠지? 이거 거나라고 한번 문제 냈어. 그리고 뒤에 거를 문제를 바꿔버렸어. 알겠지? 뒤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도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 요 문장은 어디서 다시 볼 거다? 연결해서 다시 볼 거야. 그때는 이거보다 더 밑줄을 쳐줘야 돼 내가. 그래서 그때 보자. 그 다음에 사업결합의 식별이거든.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사업결합의 식별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결합을 할 수 있대. 자, 이전 대가 주는 방법은 현금 줘도 되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해도 되죠. 내 주식 발행해도 되죠. 그 다음에 현금 주고 외상해도 되죠. 두 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주고도 사업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난 관심 없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업결합의 적용 배제 있거든. 요거는 별표 쳐놓고 요건 나왔어요. 시험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준서를 읽어보면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거래는 딴 데 보라는 거야. 이런 것까지 내는 건 아니거든 원래. 예, 그래서 밑에 볼게. 사업결합은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적용하잖아.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됐지? 그럼 1번은 가르쳤어. 공동약정의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계처리를 사업결합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이건 어떻게 회계처리해? 대답해 빨리. 내가 고급 회계를 어디까지 가르쳐주는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야. 1교시 때. 됐어. 자, 공동약정 지금 내가 아까 그려줬잖아. 뭐의 회계처리야? 동업. 자, A기업과 B기업이 이제 C기업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5대5로 회계처리해요. 그럼 질문. 요 5대5로 회계처리할 때 이 A 회사는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하는 거야? 이건 공동지배로니까 다른 걸로 회계처리하는 거야. 다른 걸로. 그럼 뭐 쓴다 그랬어? 지분법. 이게 끝이 아니야. 알겠지? 지분법 말고도 뭐 쓸 수 있어요? 자산부채, 수익, 비용의 자 비례적인 자 몫이라고 할게. 지분을 끌고 올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끌고 오는 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끌고 오는 거 공동 영업이라고 하잖아. 아 미치겠다. 답 없다. 알겠지? 요거는 뭐야? 자산부채에 대한 공동 권리를 갖고 있을 때 자산과 부채의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냥 50% 끌고 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분을 50% 갖고 있어.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해? 공동기업. 그래서 공동기업일 때는 지분법 쓰고 공동영업일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어쨌든 뭐는 안 해. 사업결합은 안 한다고. 알겠지? 이거는 이젠 들려야 돼. 예, 고급회계 기본 강의 때는 안 들리지만. 그 다음에 2번 볼게.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입단의 취득. 이건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지? 일괄구입. 아까 밑줄 쳐줬지? 왼쪽에 3번. 왼쪽에 동그라미 3번. 됐지? 그러니까 넘어갈 거야. 근데 3번이 나왔단 말이야. 3번 동그라미 치기. 별표. 요게 나왔어요. 요게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이거든.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사업결합 회계처리 안 하고요. 예, 알겠지? 우리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할게. 예, 만약에 A기업이 B기업을 이렇게 합병해서 A기업이 됐다. 그럼 B기업의 자산부채를 샀다고 가져간다 그랬지. 그러면 B기업의 자산부채를 끌고 올 때 요 자산을 공정가치로 끌고 오고 요거 공정가치로 끌고 오는 게 원칙이지. 됐지? 그래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기업에서 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법을 써요? 취득법을 쓰고 자산부채를 전부 다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병이 꼭 내가 모르는 기업과 합병하는 게 아니라 A기업이 있는데요. A기업이 80% 갖고 있는 B기업과 그 다음에 70% 갖고 있는 C기업이 있어. 근데 이 B기업과 C기업이 합병을 해서 B기업이 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끼리 합병한 거, 사업결합한 거라고 한다고. 그럼 이때 이 B기업이 끌고 올 때는요, 이걸 공정가치로 C기업 거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자산부채를. 예, 뭘로 끌고 와요? 장부금액으로 끌고 와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특이하게 2000번대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어. 한 5페이지짜리야.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 알겠지? 근데 사업결합 기준서는 쓰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연결과 합병은 제가 뭐라 그랬어? 동일한 거야 사실. 알겠지? 자산부채를 다 공정가치로 끌고 오는 거야. 내용이 동일한 거야. 그러면 이 80%를 취득하는 시점이 X1년 초였고 그 다음에 70%를 취득하는 시점이 X1년 초였고 합병은 X3년 말에 일어나면 이미 연결 재무제표를 측정할 때 뭘로 끌고 와요? 공정가치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점에 합병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업결합에서. 그래서 요 시점에 재무제표의 금액을 구해서 그걸 장부금액으로 생각하고 그냥 합병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분통합법을 쓰게 돼. 그러니까 요거는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을 사업결합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다고. 적용 배제라고. 알겠지? 요거는 회계사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세무사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 사업결합의 유형이 있어. 내가 쓴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네, 그냥 요것만 그려주고 넘어갈게. 자, 사업결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50%의 한 주 이상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합병이 있지? 합병은 A기업이 B기업을 취득한 다음에 B기업의 주식을 100% 사서 찢어버리고 A기업 되는 거야. 자, 요런 합병을 뭐라 그랬어? 흡수합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기업과 B기업이 있는데 둘 다 없앤 다음에 C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걸 신설합병이라고 해. 그래서 합병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요 문제만 나와요. 그리고 이 신설합병은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로 한 번도 안 나왔어. 기준도 없어요. 알겠지? 네, 그래서 요거는 취득자가 누구인지만 배우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회계처리의 대부분 계산 문제는 흡수합병을 가정할 거다. 그래서 1장에선 다 이것만 배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합병 말고 사업결합이 다시 연결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뭐 60% 갖고 있다. 됐지? 그럼 이 두 기업을 한 개 기업으로 봐서
두 기업의 재무제표 계정 과목별로 단순 합산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분계 연결 조정 분계를 해서 연결 재무제표 만드는 거는 2장에서 공개할게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두 개를 뭐라고 하는 거야? 사업결합. 사업결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M&A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M&A 과정을 배우는 거야? 아니면 M&A 회계 처리 배우는 거야? M&A 회계 처리 배우는 거야. 알겠지? M&A 과정은 이제 파스팅 가면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흡수합병 가정한다. 그것만 보면 돼.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취득법과 지분통합법이 있거든. 자, 여기서 잠깐만 설명할게. 여기서 요건 지우고. 자, 그럼 취득법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흡수합병이 나왔다. A기업을 제가 취득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B기업을 피측자라고 했지? 그럼 회계 처리는 누가 하는 거야? 취득자가 한다 그랬잖아. 그럼 취득자가 B기업을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자산부채를 샀다고 가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B기업의 재무제표에 요걸 끌고 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결합을 하는 시점에 B기업의 재무제표가 있을 거라고, BS가. 그러면 여기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돼 있을까요? 장부금액으로 돼 있을까요? 장부금액으로 돼 있어요. 공정가치로 돼 있는 거는 뭐하고 뭐밖에 없을까요? 주식과 채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기업이 선택 잘 안 한다 그랬지? 선택했으면 그것도 공정가치로 돼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다 원가로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200원이고 요게 100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이 기업을 공정가치에 샀다고 가정하니까 이거를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되는 거야. 이때 누가 투입된다? 회계사가 투입된다. 그래서 니네가 이제 재무관리를 배울 거라고. 요거 평가할 때 재무관리 기법들이 쓰이는 거야. 알겠지? 예, 그거 실무에서 배우는 거. 요걸 뭐라고 하는 거야? 실사 업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니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300원 나왔고 요게 100원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취득자산 그 다음에 인수부채 이렇게 쓰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끌고 온다 그랬지? 예, 그래서 요걸 300원 쓰고 요걸 100원을 써. 알겠지? 그래서 요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고 해요? 취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냥 원래 같은 회사였는데 그냥 합쳐지는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지분통합법이라고 해. 그래서 이 지분통합법은 이걸 장부금액으로 끌고 오거든. 예,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는 이것도 인정했고 이것도 인정했어. 예, 근데 지금은 뭐만 인정해요? 취득법만 인정해. 그럼 내가 너네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가르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사업결합은 지분통합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럼 그게 틀린 문장이란 건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사업결합은 뭐 쓴다? 취득법 쓴다. 자산부채를 개별적으로 샀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취득법 밑줄만 칠게. 취득법이란 사업결합을 취득자가 피티자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의 부담,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취득자가 피티자의 자산부채를 개별적으로 관련된 시장에서 취득하는 행위로 가정하므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정가치 동그라미만 딱 쳐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공정가치로 끌고 올 거야. 자, 질문 한번 해볼게. 이거 다 공정가치로 끌고 와야 돼.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내가 공부할 땐 예외가 없었어. 그래서 이 합병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었어. 공정가치만 그냥 딱 때려 박은 다음에 이전 대가 구한 다음에 영업권만 다 구하면 되거든. 근데 너네는 여기에 측정 원칙이 있고요. 측정 원칙에 예외가 있고요. 적용 지침이 있고요. 인식 원칙이 그리고 인식 적용 지침, 인식 원칙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한 개도 안 빼고 다 나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만 해야 돼. 됐지? 자,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시고 한 장 넘겨볼게. 그 다음에 이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야. 자,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말문제 때문에 말문제에 나왔던 거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거 밑줄을 쳐줬습니다. 자, 우리는 합병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쓸 거야? 취득법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필기할 필요 없어. 그 그림에 있어요. 그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법을 적용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기준서가 취득법의 적용에 목차를 만들어 놨어. 알겠지? 그래서 취득법 적용에 4단계를 가르칠 거야. 첫 번째,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사람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취득자의 결정을 먼저 해야 돼요. 됐지? 취득자의 결정. 그럼 취득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하는 놈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A기업이 B기업을 취득한 다음에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B기업을 찢어버리고 A기업이 됐으면 어떤 기업이 취득하게 되는 거야?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 다른 말로 대가를 준 기업이 일반적으로는 취득자입니다. 근데 대가를 준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특이한 합병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역취득. 알겠지? 그것 때문에 말문제 때문에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결정해야 돼. 취득일. 그래서 취득일의 결정이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럼 취득일은 뭐냐면 사업 결합을 하는 날짜가 X1년 초에 회계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X1년 7월 2일 날 할 것인가? 아니면 X1년 12월 30일 날 할 것인가? 알겠지? 회계 처리하는 날짜를 결정하는 날짜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취득법을 적용하면 B회사의 자산부채를 뭘로 끌고 와야 돼? 공정가치. 그러면 우리가 그 회계 처리를 하려면 공정가치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날이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날짜야. 됐지? 근데 우리 7월 1일이 취득일이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1월 1일 날 재무제표, 7월 1일 날 재무제표, 12월 30일 날 재무제표를 준 다음에 7월 1일 갖다가 회계 처리하라고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재무제표 몇 개 줘야 돼? 3개. 그럼 한 페이지에 한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취득일 날 공정가치를 줍니다. 됐지? 응. 그래서 취득일이 요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조금 필요한 건데, 취득일은 여러분들 내가 취득한 날짜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배력 획득하는 날짜야. 지배력 획득하는 날짜. 그러면 우리는 취득한 지분율로 측정하는 거예요. 누적 지분율로 측정하는 거야. 누적 지분율. 그래서 누적 지분율이 50%에서 한 주 이상 되는 날이 취득일이야. 근데 합병이니까 100% 누적으로 취득하는 날이 합병일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1, 2단계지? 근데 중요한 게 이 1, 2단계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취득자는 대안이고요. 취득일은 1월 1일이라고 그냥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론형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해. 1, 2단계는. 됐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3단계가 필요한 거야. 아이씨, 칠판 지워버렸네. 괜히 지웠네. 자,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는데 A기업이 돼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B기업이 A기업이 B기업을 끌고 오는 거야. 뭘 끌고 와야 돼요? 개별적으로 B기업의 자산부채를 샀다고 가정하니까 자산과 부채를 끌고 와야 돼. 됐지? 근데 이 자산은 산 거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앞에 취득자산. 자, 부채를 사진 않지? 그래서 부채는 인수부채라고 해. 됐지? 그래서 뭘 결정해야 되냐? 취득 자산과 자, 인수 부채를 결정해야 돼. 됐지? 예, 그러면 자, 우리 취득법을 가정하니까 무슨 법을 쓴다 그랬어? 예, 공정가치를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른 건 없다 그럴게. 그래서 요걸 공정가치라고 하면 이게 200원이고 요게 100원이었다고 가정할게.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요걸 구하는 거야.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칠 거야. 순자산 공정가치. 그럼 여기서 요거 빼니까 요게 100원이지? 예, 우리 기준선이 이렇게 돼 있어.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액. 똑같은 말이야.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액. 똑같은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원래는 얼마 지불해야 돼요? 또라이가 아니라면 100원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게 된다 그랬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가를 지급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전 대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냥 이전 대가는 자 200원을 줬다고 할게. 예, 그래서 요 대차 차익이 요쪽에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영업권. 그래서 합병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예요. 영업권만 물어봐요. 알겠지? 예, 그래서 분개해서 풀면 돼요. 뭐 특이한 왁구가 있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영업권. 그러면 이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이전 대가를 구하는 거야. 됐지? 예, 그러면 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와 이전 대가를 장부에 기록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 그럼 장부에 포착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 인식.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해요.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계 배울 때 요거 구하는 거, 요거 구하는 거. 알겠지? 요걸 배울 거야. 됐지?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 자, 인식은 인식 원칙 충족했을 때 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인식의 원칙이 있어.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주의할 사항들을 만들어 놨어. 그걸 적용지침이라고 해. 그리고 인식 원칙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인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인식의 원칙이 있고 인식의 적용지침이 있고 인식 예외가 있어. 그 다음에 측정의 원칙이 있고 측정의 적용지침이 있고 측정의 예외가 있어. 질문 한번 해볼게. 인식 원칙의 예외 몇 개니? 됐다. 측정 원칙의 예외 몇 개니? 6개. 공통된 예외 뭘로 외우라고 그랬어? 정보법 누가 대답했어? 그래? 아, 제 이름 나중에 외우려고 한 번만 더 대답하면 내가 이름 외워줄게. 진짜. 알겠지? 응.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다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거야. 한 문장도 안 빼고 예금자 목록 빼고는 다 나왔어요. 알겠지? 그래서 기본 강의처럼 다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만 얘기할게. 자, 우리는 사업결합 기준서는 합병해서만 쓰여요? 연결해서 쓰여요? 연결해서도. 근데 합병은 100%니까 비지배 지분 발생해 안 해? 발생 안 하지? 근데 연결은 우리 시험 문제 100% 안 나온다? 100% 나왔는데 비지배 지분 물어보면 빵이잖아. 그래서 연결해서는 비지배 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예. 이게 뭐라 그랬어? 남편 용돈.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배우면 돼? 연결해서. 그래서 연결해서 해줄게. 예, 지금 우리 합병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금액 구했어. 그래서 요게 100원이고 요게 200원이면 이제 네 번째. 자, 뭘 구할 수 있어? 영업권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권의 인식과 측정을 배울 거야. 됐지? 뭐 인식이야. 사업결합이래 잡으면 되고 측정이야. 손상으로 잡으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 배우는 거야. 근데 시험에 꼭 여러분들 비싸게만 사요? 싸게 살 때도 있어요. 싸게 살 때도 있지?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염가 매수 차익이 나올 때도 있다. 저 영어권이 이쪽에 생기면. 됐지?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 3, 4단계가 있지? 그럼 요 3, 4단계에서 무슨 문제를 푸는 거야? 계산형. 됐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가르쳐 줄게. 다 이론용으로 나와. 그러니까 1, 2, 3, 4단계는 전부 다 이론용 문제가 나오는 거고 계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뭐만 보면 되는 거야? 3, 4단계만 보면 되는 거야. 됐지? 내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알려준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단계 취득자의 식별부터 배울 거야. 네, 밑줄 쳐줄게. 자, 취득자는 보통 다른 기업이나 결합 참여 기업들보다 상대적 크기가 유의적으로 큰 결합 참여 기업이다. 그래서 합병을 할 때 보통 자산부채나 매출액이 더 큰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1번 볼게. 1번. 자, 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자는 보통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한 기업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누구야? 대가를 준 기업이 취득자입니다. 원칙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A기업이 있고요. 요게 1번인데 B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없앤 다음에 A기업이 되는 거야. 나는 흡수합병 갖다 가르치는 거야. 질문 한번 해볼게. 그러면 A기업이 살려면 B기업의 주식을 취득해야 되잖아. 그럼 취득을 B기업한테 대가를 주는 거예요? B기업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B기업 주주한테 주는 거야, 대가를. 됐지? 그럼 이 대가를 줄 때 대가를 뭘 줘야 돼? 아까 현금 줘도 되고 아니면 부채를 부담할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럼 대가를 준 기업이 취득자니까 일반적으로 현금을 주거나 부채를 부담하면 A기업이 취득자라고. 이게 원칙이라고.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게 예외인데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 있어. 됐지?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야.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A기업이 되는데 자, 그러면 A기업이 B기업을 소멸시키려면 뭘 해야 돼? B사 주식을 취득해야 돼. 근데 아까는 대가를 뭘 줬어? 현금을 주거나 부채를 부담했으니까 대가를 준 거야. 근데 대가를 줄 때 A기업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A사 주식을 발행해 준 거야. 그치? 그러면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대가를 누가 줬어요? A가 줬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칙은 누가 취득자인 거야? A가 취득자인 거야. 근데 무조건 A가 취득자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요때 예외가 있는 거라고. 알겠지? 대가를 준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결합이 있어. 그 결합을 뭐라고 하는 거야? 역취득. 그래서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는데 A기업이 됐어. 똑같아, 내용은. 얘가 B사 주식을 취득했고요. 얘가 A사 주식을 발행해 준 거야. 네, 근데 이 역취득을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한다 그랬어? 자, 사업 결합 전에 지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분이 100주였던 거야. 됐지? 근데 사업 결합 후에 발행한 주식이 있는 거야. 얘가 발행해 준 주식, 얘가 발행한 주식.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식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역취득. 150주이면. 왜? 이렇게 해서 사업 결합을 한 다음에 B회사 주주는 몇 주 갖고 있어요? 150주. A회사 주식은 몇 주 갖고 있어요? 100주. 그럼 사업 결합이 된 다음에 A사 기업은 B회사 주주가 경영을 해? A사가 경영해? B사가. 됐지? 그래서 얘가 60%이기 때문에 이걸 역취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요게 A사 주주인데 사업 결합 전에 얘는 100주 있었고 B사 주주가 있었는데 150주 발행해 줬으니까 얘가 150주가 되잖아. 그럼 이거를 얘가 취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40%고 얘가 60%니까 얘가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B사가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취득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피취득자가 되는 거야. 됐지? 요걸 역취득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이다. 그럼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건 안 돼. 반드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이다. 그럼 틀린다. 역취득이기 때문에. 그게 기출 문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잠깐 봐봐. 그러면 역취득을 이렇게 규정해야 돼. 지분을 취득당한 기업이 취득자가 되는 사업 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지. 근데 이게 직역하다 보니까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사업 결합을 역취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규정하고 있어. 알겠죠? 그럼 질문, 이거 나중에 계산 문제로도 풀 거거든? 이거 다시 한번 볼 거야. 그러면 지분 교환으로 이루어진 사업 결합에서 A 회사가 사업 결합이
취득자가 되는 경우는 얘가 백주인데 사업결합에 발행한 주식이 이 주식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적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50주가 되면 기존 주주가 경영하게 되지? 예, 요걸로 판단하는 거야. 사업결합 발행했을 때 주식이 어느 쪽이 더 큰가? 됐지? 자, 밑줄 쳐줄게. 자,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2번이고요. 주로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보통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다. 왜? 대가를 얘가 줬으니까. 그러나 보통 역취득이라고 말하는 일부 사업결합에서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식자이다. 그래서 정의를 얘로 해놨지?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식자이다. 아까 설명했어요. 자, 그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A로 하는 거야, 결국은.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의결권. 취득자는 보통 결합참여 기업 중 소유자 중 결합에 대한 의결권이 가장 큰 부분을 보유하거나 받은 소유주가 속한 결합참여 기업이다. 됐지? 그래서 사업결합이 끝난 다음에 상대적 의결권을 판단하면 되지? 나 잠깐 봐봐. 자, 기존 주주가 이건 누가 갖고 있는 거야? A. 얘한테 발행해주지. 그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 상대적 의결권을. 얘. 그러니까 얘가 취득자라고. 예. 그 다음에 얘가 A였고 얘가 B였지? 그럼 누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어? B주주. 알겠지? 그래서 상대적 의결권의 크기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합친 게 지금 결론이야. 됐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7번 있지? 신설사업결합. 신설사업결합은 말 문제만 나와. 나 잠깐 봐. 신설사업결합이 뭐라 그랬지?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와 B 회사를 동시에 다 없애고 새로운 기업 C를 설립하는 거야. 이 설립할 때 여러분들 상법에서 배웠던 그 누구냐? 발기인 만들고 신설 법인 절차 있잖아.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야. 상법에서. 그랬을 때 질문 한번 해볼게. 요렇게 취득을 했다. 그러면 A가 취득자예요? B가 취득자예요? C가 취득자예요? 제가 질문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대가를 줄 때 이제 C가 B한테도 줘야 되고 A한테도 줘야 되지. 근데 줄 때 현금을 준 거야. 됐지? 또는 부채를 부담한 거야. 됐죠? 그럼 질문, 이 회사 C는 누가 경영해? 얘가 신설법인 설립한 다음에 C사주주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경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취득자가 누가 되는 거야? C. 그래서 이 C를 뭐라고 하는 거야? 새로운 기업. 됐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A와 B, C가 만들어졌어. 근데 얘네가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얘한테 대가를 줄 때 현금이나 부채를 부담하지 않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분을 발행해 준 거야. 됐죠? 그러면 지분을 누가 받아요? A와 B가 받아요. 그래서 얘가 60%고 얘가 40%였어. 그럼 누가 경영해? A가. 얘가 40%고 얘가 60%야. 그럼 누가 경영해? B사주주가. 그럼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거야? A 또는 B.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기업이 취득자라고 되어 있어. 이걸 갖고 있을 때는.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결합 참여 기업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 됐지? 그럼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고. 현금이나 부채를 부담할 때 취득자는 결합 참여 기업 중 하나다. 그럼 틀린 거지? 그리고 지분 발행했을 때 새로운 기업이다. 그럼 틀린 거지? 이 그림으로 기억하면 돼요.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신설사업결합. 사업결합을 이루기 전에 새로운 기업의 지분을 발행 밑줄. 그럼 누구라고? 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 그럼 누구야? A 또는 B. 지분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가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그럼 누가 되는 거야? C. C가 이제 주주를 새롭게 만든단 말이야. 새로운 기업. 됐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볼게.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취득일의 결정이라고 돼 있지? 예. 이것도 이제 말 문제만 나와요. 취득일. 그럼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 거야?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 그럼 그날은 언제다? 우리가 배울 때 누적으로 50%에서 한 주 이상 되는 날이야, 실제로는. 그래서 이 날이 지배력 획득일이야. 그래서 지배력 획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이야. 됐지? 그 밑에 밑줄 칠게.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의 종료일이야. 알겠지?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된 날. 이 날이 원칙이야. 그래서 이 날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다. X1년도. 그럼 이 날이 원칙이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알겠지? 네.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합병하는데 이제 돈을 들여야 되잖아.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있었거든. 하나그룹이 인수했어요. 하나그룹이 왜 인수했을까요? 배를 잘 만들어서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군수물자를 만들잖아. 우리 조선업은요.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해군 되게 강해요.
그래서 군수물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한테 밀어준 거야. 하나가 원래 군수물자 만드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대가를 한 방에 줄까요? 10%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낼까요? 중도금 주고 잔금 낸다고 이거 인수하는데 2조 들었어. 하나 이름 하나 오션으로 바꿔가지고 2조 들었단 말이야. 근데 2조를 들였는데 취득일이 X1년 7월 1일이지만 이 기업 누가 운영한 거야? 국가가 운영했어요. 망했어. 한번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나라 해군은 만들어놔야 되니까 조선업은 망하게 안 한다고. 그래서 싸구려 기업들은 다 망하게 하고 살려놓은 거야. 근데 누가 경영했어? 산업은행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 거지. 주인이 없으니까. 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 90% 인수한 날이 한 12월 29일이야. 근데 서면합의로 이날 사장 보내기로 한 거야. 알겠지? 돈은 이때 끝나는데, 아니, 29일이라고 하면 안 되네. 내가 12월이라 썼어. 6월 한 29일 날. 한 이틀 전에 사장 보내기로 한 거야. 그럼 경영 언제부터 해? 29일. 그러면 이날이 사업결합일로 본다고.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 아, 그 산업은행이 보낸 사람이 사장이거든. 근데 그 사람의 임기가 7월 3일인 거야. 그럼 7월 3일 날 와라. 돈은 다 냈는데. 그러면 이날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서면 합의가 돼 있으면 이른 날이나 늦은 날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완전 실무적인 얘기지. 뭐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되냐?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이나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 날, 늦은 날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예 서면 합의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이게 3번이나 나왔어. 아, 난 정말 이런 문제 싫어하는데. 알겠지? 한 번은 어떻게 나왔냐? 사업결합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에 종료일이, 예, 그 말했을 때 앞에다가 항상 요걸 붙였어. 그럼 틀린 말이야. 서면 합의 때문에 이른 날, 늦은 날이 될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 알겠지? 예, 이른 날, 늦은 날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쉽게 났어. 항상이 어려웠던 거야. 세 번째는 이른 날, 늦은 날이 될 수 없다. 그럼 쉽지? 근데 항상이 들어가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예외에다 별표 쳐놓고. 됐지? 응. 자, 그러면 1, 2단계 끝. 됐지? 나 1, 2단계 끝냈어. 응.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3, 4단계 해야 돼. 그래서 그 3, 4단계는 어차피 합병 내용을 배울 때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뒤에 내용을 참조하라고 써놨어. 알겠지?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합병 회계가 있고, 자,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써있는 건 앞에 내용과 똑같으니까 그냥 읽어봐. 그 다음에 밑에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인식과 측정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거거든. 날 잠깐 봐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A 기업이 있고, 자, B 기업이 있고, 요렇게 없어져서 A 기업 되는 우리는 흡수합병만 계산 문제 나오는 거야. 신설합병은 취득자만 판단하시면 돼. 취득자만. 그러면 이제 B 기업에 뭐가 있을 거다? 재무제표. 그걸 보고 A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하는 거야. 이 회계 처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합병 회계 처리. 그럼 합병 후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면 돼? A 기업의 원래 재무제표에다 이 합병 분괴만 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병 분괴는 A 기업의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연결은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거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자산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에 부채가 들어갈 거야. 그럼 요걸 뭐라고 하는 거야? 취득자산, 그리고 요걸 인수부채. 됐지? 근데 이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구해서 내가 뭐 구한다 그랬어? 순자산, 공정가치. 다른 말로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액.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구했다고 가정할게. 그때 이 자산 부채를 구할 때 이제 금액을 잡기 전에 뭘 해줘야 돼? 자산 부채를 언제 기록할지 결정해야 돼. 자산 부채를 포착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인식. 그래서 요걸 배울 거야. 그래서 뭘 배울 거다?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인식. 그리고 만약에 인식이 됐어. 그럼 뭐 해줘야 돼? 측정을 해줘야 돼. 됐지? 그러면 요 인식할 때 원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측정할 때 원칙이 있을 거야. 측정의 원칙은 취득법이니까 시장에서 공정가치에 샀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실무상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게 있어. 그걸 적용지침이라고 하지. 요거. 그 다음에 측정할 때도 적용지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 알겠지? 인식 원칙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잡아야 될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측정은 공정가치로 하는데 공정가치로 잡지 않는 거니까 예외인 거지. 그래서 이쪽이 몇 개다? 4개고 이쪽이 6개야. 됐지? 그러니까 이거 강의하는 데만 되게 힘든 거지? 이걸 내가 몇 단계에다 써놨어? 3단계. 됐지? 근데 이 3단계를 1단계로 나눌게. 요 순자산 공정가치 구할 때까지 3-1단계라고 할게. 여기까지 구하는 거 따로따로 배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를 줄 거야. 요 대가를 뭐라고 부를 거다? 이전 대가.
됐지? 그럼 이전 대가에 여기에 무언가 자산을 요렇게 줄 거야. 그럼 이 이전 대가를 측정하는 것도 뭐다? 공정가치. 알겠지? 왜냐면 그날 시장에서 내가 산 자산을 판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공정가치 판 걸로 가정하는 거야. 질문 한번 해볼게. 너 한번 대답해봐. 이름은 까먹었어. 시립. 자, 요 자산부채가 있는데 이 자산부채 예외가 딱 하나 있어. 뭐야? 주식기준 보상이거든. 그것만 K-알파를 측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나누면 쟤는 이름 외우려면 멀었어 아직. 알겠지? 나의 수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영어권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걸 배울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구해야 되잖아. 요거를 제가 몇 단계라고 하는 거야? 3-2단계. 그래서 요거 두 개의 대차 차익으로 요 영어권을 구하게 되는 거지. 내가 요거랑 요거랑 너무 기니까 잘라서 가르칠 거라고.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지금 나는 뭐 배우는 거야? 요거 배워야 돼. 인식. 알겠지? 요 인식까지라도 배우고 시작. 알겠지? 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자 처음에 인식 원칙을 배워야 돼. 그러면 합병이라는 게 어차피 개념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재무회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알겠지? 필기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뭐하고 뭐만 인식하면 되는 거야? 자산부채. 됐지? 그럼 인식하려면 뭘 통과해야 돼? 자산부채의 인식기준. 그럼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기준은 뭐죠?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대. 그러면 자산과 부채 정의에 부합해야 돼. 이게 인식 원칙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원래는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분개를 해야 되니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근데 밑에 인식 원칙 읽어보시면 이거 두 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인식 원칙 쓰는 거랑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은 달라. 왜 그러냐면 내가 말했지. 여러분들 이거 재무제표 받으면 장부금액이 있는데 이 장부금액을 여기로 끌고 오게 돼요? 아니면 이 공정가치를 합병일날 다시 구해야 된다 그랬어. 구해야 된다 그랬어. 이 업무를 뭐라고 그래? 실사 업무. 이거 누가 할 거야? 회계사가 할 거야. 회계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컨설팅 법인에 가면 보스턴 컨설팅 그런 데도 할 수 있어요. 컨설턴트들이. 근데 회계사한테 많이 시켜요. 실사 업무는. 어쨌든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너네 이제 공부해봤잖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니네들이 이 실사 보고서 줬을 때 여기에 뭐가 자산이 1이 있고 자산이 2 있어. 그러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다. 그럼 0으로 표시해 놨겠지.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익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인 거 적겠지. 그럼 이거를 합병 계약서에 있는 거 그냥 분개만 하는 거 우리 배우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합병 계약서 안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만 저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금액은 전문가들이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니까 합병에서는 이거를 언제나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인식 기준은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산부채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그냥 잡아주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자 작년 기출문제였어. 작년 기출문제가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을 합친 기출문제야. 다음 중 틀린 것은이었어. 뭐라고 돼 있었냐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은 인식을 할지 말지 언제나 인식 원칙을 판단하여야 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우리 무형자산 배울 때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팔 수 있으니까 돈 주니까 인식 원칙 판단하라 그래서 무조건 인식 원칙 통과하는 거라 했어. 무조건 인식 원칙 통과. 그걸로도 풀 수 있고 사업결합에서는 이거 두 개 언제나 충족.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 있는 거야. 무조건 잡는 거야. 무조건 잡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결국은 두 개야. 여러분들 합병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결합에서 교환된 것만 잡아줘야 돼요. 됐지? 이 말은 요 기준서에 요 실사 업무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만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 A 기업이었고 B 기업을 취득하는 거야. 근데 합병 계약서에 있는 것들을 돈 주기로 했어. 100억. 그럼 그거는 회계 처리하면 돼. 근데 얘가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 자신 이름으로 건물 하나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건물을 사고 싶어. 그럼 이건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거야? 그냥 개별 취득한 거야? 개별 취득. 알겠지? 예. 그래서 사업결합의 기준서에 있는 거. 그래서 1번 볼게.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 식별 가능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책에 자산부채의 정의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부채의 정의에 충족. 이게 원칙.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뭐야? 언제나 충족되기 때문에. 그 얘기 니네가 까먹을까봐 참고에다 써놨다. 참고에다 써놨는데 틀리고 있어. 안 읽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사업결합에서 교환된 자산부채. 그러니까 합병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만 집어넣는 거고 1대1 계약으로 내가 다른 거 그냥 산 거는 그냥 중급회계 내용 따라 가는 거야.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볼게 다시. 예를 들어 1번에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의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의 종료, 종업원의 재배치. 이거 3개만 밑줄 쳐. 자, 이거는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야. 그래서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결합이 7월 1일 날 됐으면 7월 1일 날 피취득자의 현재 의무를 부채로 잡는 거야. 근데 종업원의 재배치하는 건 합병 이후에 하는 거지. 합병 분기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고용관계의 종료는 합병한 다음에 자른다. 알겠지? 그 다음에 영업관계의 종료, 합병한 다음에 그 영업활동 없애버립니다. 현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잡습니다. 자, 이건 왜 기억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할게. 1차 시험에는 요거 3개를 잘 안 내거든?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는데 2차 시험 때 올해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 자산부채 인식원칙을 6개, 특이한상을 6개 냈어. 그리고 요거 3개 냈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 틀려도 영어권 물어보는 거 15점 내면 너네 빵점이야. 그러니까 2차 시험 때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 자, 어떤 한 자료를 주고요. 예, 이걸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는지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지 쓰라.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써라. 한 자료 하나하나 그냥 문장으로. 그러면 부분점수 맞을 수 있지. 그럼 질문 영업관계의 종료 나왔어. 그럼 이거 뭐 써야 돼? X 빵. 알겠지? 그 다음에 종업원의 재배치 X 빵. 알겠지? 고용관계의 종료 X 빵.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중에서 종업원의 재배치는 2차 시험에 출제됐다. 알겠지? 이유가 뭐야? 자산부채 정의 부합 못해요. 현재 의무가 아니에요. 제발. 알겠지? 예, 넘어갈게. 이건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리스와 무형자산 인식 지침 있지? 예, 분위기가 점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어요. 알겠지? 술만 잘 마시는 여러분들 한 명 제외하고. 알겠지? 예, 자, 쟤를 기억해야 돼. 알겠지? 내가 올해 기분이 안 좋아. 너네 1차 시험 붙으면 우리 자산 손상에서 알겠지? 손상 징후가 있지. 자산 손상의 손상 징후야. 뭐라고? 쟤 술 먹으면 재워야 돼. 진상자자. 외워라. 알겠지? 진부와 상, 물리적 손상, 그 다음에 자산의 유효와 자산의 성과 감소. 쟤를 기억해야 돼. 알겠지? 쟤. 자, 그런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리스와 무형자산 인식 지침 있지? 네, 거기서부터 강의할 거야. 자, 지금 어디까지 한지 알아? 우리는 아직도 취득자산 인수부채 하고 있어요. 다시 써줄 거야. 그때 인식의 원칙까지만 배운 거야. 알겠지? 예, 간만에 한번 다시 읊어줄게. 인식은 원래 자산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교육에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되는데 사업결합은 합병 계약서를 쓸 때 전문가들이 2단계와 3단계를 미리 평가한 거기 때문에 언제나 충족한 거로 봐요. 자산부채의 정의에만 충족하면 돼.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 사업결합에서 교환된 거. 이게 인식 원칙이야. 넘어가도 되겠지? 그 다음에 기억할 거. 현재 의무가 아니라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잡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잡는 거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관계의 종료, 종업원의 재배치, 종업원의 고용관계의 종료. 요 3개는 기억해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는 X라고 놓고 푸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배우는 거야? 인식의 적용지침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쉬었다 할게요.